믿기 어렵겠지만 난 아직 살아있다. 영숙이가 날 여기 가뒀다. 편지 속 기석의 고백에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기석의 사망 신고도 유산 정리도 모두 영숙이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너에게 편지를 쓰지만 발송이 안 된다고 해. 영숙이가 막는다고 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전남 곡성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산자락을 따라 피어오르는 물안개 사이로 작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내죠. 그 마을 한복판, 세월의 바랜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정인의 꽃집이라고 쓰인 간판 아래로 분홍국화한 다발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정인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기석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20해 전 모습 그대로의 기석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희는 매일 아침 사진 속 기석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정희는 꽃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가게까지는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예요. 그 짧은 길을 걸으며 정희는 마을의 하루가 시작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농부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 분주한 젊은 엄마들, 경로당으로 향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길에서 만난 이웃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네,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정희는 단정한 목소리로 대답하죠. 김할머니는 정희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이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할까. 우리 정희 씨 참 대견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희를 과부 정희라고 부릅니다. 동정어린 시선과 함께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 때로는 정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정희는 그런 시선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슬픔도 분노도 이제는 무뎌진 듯 보였거든요. 꽃집에 도착한 정희는 가장 먼저 분홍국화를 확인합니다. 밤새 시들지 않았나, 물은 충분한가, 꽃잎에 이상은 없나 꼼꼼히 살펴보죠. 이 꽃은 정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석이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꽃이거든요. 정희야, 이 꽃 좀 봐라. 얼마나 고운가. 마치 내 뺨 같네 그려. 기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분홍국화를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요. 기석과 처음 만난 것도 꽃집에서였습니다. 38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기석은 정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정희가 다른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매주 토요일마다 분홍국화 한 송이를 사러 왔죠. 누구 주려고 사시는 거예요? 정희가 호기심에 물었더니 기석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사람한테 주려고요. 그 특별한 사람이 바로 정희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오전 10시쯤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쁜 꽃들이 많네요. 단골 손님 박 아주머니가 들어서며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시어머니 생신이라 카네이션 좀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정희는 정성스럽게 꽃을 골라 포장합니다. 하나하나 꽃잎을 다듬고 줄기를 맞춰 자르고
리본을 예쁘게 묶어주죠. 손님들은 모두 정희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정희 씨가 해주는 꽃다발은 정말 예술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희는 뿌듯함을 느껴요. 점심시간이 되면 정희는 뒷마당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기석이 심어놓았던 장미덤불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데 정희는 차마 손을 대지 못합니다. 기석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아서요. 정희야, 혼자라고 대충 먹지 마라. 내 몸이 소중한 게요. 기석의 당부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오후가 되면 주로 젊은 연인들이 찾아옵니다. 프러포즈용 장미꽃다발을 주문하거나 기념일 선물로 예쁜 꽃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정희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기석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첫 데이트에서 받았던 분홍국화 한 송이, 결혼식 때 기석이 직접 만들어준 부케까지요. 사장님, 이 꽃말이 뭐예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분홍국화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분홍국화는 진실한 사랑을 의미해요. 정희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다림이라는 뜻도 있고요. 남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홍국화 한 다발을 사갑니다. 해가 지면 정희는 가게 정리를 시작합니다. 꽃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꽃잎을 따내고 내일 쓸 포장지를 준비하죠. 모든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잠글 때쯤이면 어둠이 마을을 덮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분홍국화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기다릴 꽃들을 위해 조심스럽게 물을 뿌려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어딘가에 기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자신을 내려다보며 안부를 묻고 있을 거라고요. 기석아,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좋아하던 분홍국화도 잘 키우고 있고. 집에 도착한 정희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희의 세상은 고요합니다. 기석이 떠난 뒤로 정희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아요. 밤 10시 정희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편지함을 엽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매일 밤 빼놓지 않는 습관이에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함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편지함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기석아, 넌 정말 어디 갔니? 정희는 빈 편지함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편지가 온 적이 없는데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바보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작은 희망마저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립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정희는 기석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매일 밤 반복되는 인사 대답은 없지만 정희는 기석이 들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창밖에서는 분홍국화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희의 그리움처럼 끝없이 흔들리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 꽃이 오늘 밤도 정희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정희는 이 작은 꽃집에서 기석을 기다릴 것입니다. 언제까지라도요. 그날도 정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분홍국화에 물을 주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정희는 뒷마당에서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인의 꽃집입니다. 정인은 평소와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곡성 우체국입니다. 혹시 김정혜 씨 맞으신가요? 우체국에서 걸려온 전화에 정인은 약간 의아했어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고객님 앞으로 오래된 우편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좀 이상한 상황이라서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체국 직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우편물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편지가 한 통 나왔는데 발송일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다는 건가요? 정희가 궁금해하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004년도에 발송된 편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체국 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거든요. 왜 배송이 안 됐는지 저희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2004년이라면 기석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이었어요. 혹시 발신인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정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기석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이 편지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배송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석의 편지라니, 그것도 20년이 넘은 편지가 지금에야 발견되다니. 지금 당장 가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직원의 대답을 듣자마자 정희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희는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오늘은 발걸음이 빨라져서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마음이 급해서 뛰다시피 했거든요. 우체국 직원은 정희를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기석의 익숙한 글씨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정희에게라고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받는 기석의 편지였어요. 괜찮으세요? 우체국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석의 편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거든요. 집에 가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만 봤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온 편지였지만 막상 뜯기가 두려웠어요.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뭔가 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기석의 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지 3장이 나왔어요. 정희는 첫 번째 장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정희야. 믿기 어렵겠지만 난 아직 살아있다.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들 해. 하지만 너만은 믿어주리라 믿었다. 난 정신병원이 아니라 감옥에 있다. 영숙이가 날 여기 가뒀다. 정희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영숙이라니 기석의 여동생 영숙 말인가요?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석은 분명히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영숙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정희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영숙이가 내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정희야, 난 죽지 않았어. 다만 이곳에 갇혀 있을 뿐이야. 매일 너에게 편지를 쓰지만 발송이 안 된다고 해. 영숙이가 막는다고 해.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기석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를 말이에요. 영숙이 급하게 찾아와서 오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영숙이 또 와서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죠. 그때를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기석의 임종을 못 봤다는 것, 장례식장에서 기석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 모든 절차를 영숙이 혼자 처리했다는 것들이요. 왜 영숙이 말만 믿었을까? 정희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때 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요? 왜 영숙의 말을 그대로 믿고 기석을 포기했을까요? 정희는 두 번째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기석의 절절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정희야, 이상하게도 영숙이가 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해. 내가 환청을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서. 하지만 난 정상이야. 다만 영숙이가 이상해졌어. 자꾸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거든.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나를 뺏어갔다고 그러더라. 편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석은 영숙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고 그곳에서 편지를 써도 모두 차단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마지막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기석의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야, 만약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진다면 날 찾아와줘. 난 전라도 깊숙한 곳에 있는 병원에 갇혀 있어. 병원 이름은 푸른솔 정신병원이야. 제발 날 믿어줘. 난 미치지 않았어. 너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편지 마지막에는 병원 주소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석이 살아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정말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일까요? 하지만 편지 속 기석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정상적이었습니다. 정희는 기석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아, 정말 살아있는 거야? 사진 속 기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로요. 20년 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기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야, 날 믿어줘. 그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내일은 푸른솔 정신병원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정희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왔는지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석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분홍국화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함께 정희는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기석의 편지가 가져다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정희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었어요.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석의 편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새벽이 되자마자 정희는 일어나 간단히 짐을 챙겼어요. 푸른솔 정신병원, 그곳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전라도 깊숙한 그 지역까지 가려면 3번이나 갈아타야 했어요. 정희는 평생 곡성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용기를 내어 먼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에 가족사로 인한 휴무라는 쪽지를 붙이고 길을 나섰어요. 첫 번째 버스에서 두 번째 버스로, 다시 세 번째 버스로 갈아타며 정희는 점점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곡성과는 전혀 달랐어요. 울창한 숲과 험준한 산이 계속 이어졌고 사람의 흔적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푸른솔 정신병원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병원은 생각보다 크고 음침해 보였습니다.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문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마치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정문으로 다가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입원 환자 문의 차왔는데요. 예약 있으세요? 여기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제 남편이 여기 입원했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 이름이 뭐죠? 김기석이요. 2003년에 입원했을 것 같은데요. 한참 조용하더니 직원이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정도 기다리니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그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김기석 환자 문의하셨다고요? 네, 제 남편입니다.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으세요? 정희는 가져온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기록에는 있는데 그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 말을 흐렸습니다. 어떤 기록 말씀이세요? 정희가 다그치자 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김기석 환자는 2003년에 입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원 기록도 사망 기록도 없어요. 그냥 기록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기 있다는 뜻인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요. 제가 부인인데요. 아니요. 기록상 보호자는 김영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또 영숙이었습니다. 정희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럼 김영숙 씨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개인정보라서. 직원은 완강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병원을 나선 정희는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기석이 정말 저 병원에 있었다면, 지금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접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정희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 손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혹시 저기 병원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가족분이 입원해 계신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저기 병원 좀 이상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들 무서워해요. 무서워한다니요? 글쎄요. 밤에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거기서 일했던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환자들을 너무 혹독하게 다룬다고요. 아주머니의 말에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 간병인분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금은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가끔 고향에 오세요.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던데. 정희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 간병인을 만나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희는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 묵는 밤이었어요. 여관 방은 좁고 낡았지만 정희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기석을 찾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정희는 식당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그 간병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정희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시길래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 푸른솔 병원에 입원했었는데요. 혹시 김기석이라고 아세요? 간병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기석. 아, 그분.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정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분 정말 안 됐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간병인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멀쩡했다고요? 네,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아주 정상적이었어요. 매일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편지를요? 네, 정이라는 분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발송된 적이 없어요. 모두 보호자가 차단했거든요.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석이 정말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구나. 그분 지금도 거기 계세요? 정희의 간절한 질문에 간병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둔 지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만두기 얼마 전에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병실이 비어 있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는 전원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뭔가 이상했어요. 간병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간병인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석이 얼마나 정상적이었는지, 억울해했는지, 그리고 정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곡성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석이 정말 그 병원에 있었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영숙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정희는 이제 영숙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파헤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정희는 곡성에 돌아온 다음 날 바로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영숙을 만나야 했어요. 20년 동안 쌓인 의문들을 풀어야 했습니다. 영숙의 주소는 기석의 유품 중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희는 지하철을 타고 영숙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서울 지하철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기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정희가 사는 곡성의 작은 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경비원에게 영숙의 이름을 대니까 확인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네, 손님이 왔다고 하시는데요. 잠시 후 경비원이 말했어요. 올라가셔도 된답니다. 2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숙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을까요? 기석의 장례식 이후로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영숙은 형수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했었는데 정희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나타났어요. 20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예쁘게 단장했어요. 어머, 형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안녕, 영숙아. 오랜만이야. 정희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영숙은 정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와, 영수가 정말 잘 사는구나. 정희가 감탄하자 영숙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요.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야? 부동산 쪽 일을 해요. 형수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도 꽃집 하세요? 응,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정희는 차를 마시며 영숙을 관찰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무슨 일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기석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기석이가 쓴 편지야. 우체국에서 연락이 와서 받았어. 정희는 편지를 영숙 앞에 놓았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어떻게... 영숙아, 기석이는 정말 죽은 거 맞아? 정희의 질문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죽었죠. 형수님도 장례식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에는 살아있다고 되어 있어. 내가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써 있고. 정희는 영숙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오빠가 아픈 상태에서 쓴 거예요. 환각이나 망상 때문에. 진짜야? 정희는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푸른솔 정신병원에 다녀왔어. 이 말에 영숙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거기 가셨어요? 응. 기석이 거기 입원했었다는 기록도 확인했어. 그런데 퇴원 기록도 사망 기록도 없더라. 정희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너로 되어 있었고 편지도 모두 내가 차단했다고 하더라. 영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정색하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시면 말씀드릴게요. 오빠는 정말 미쳤어요. 환청 듣고 나한테도 손대려 하고 형수님이 몰랐을 뿐이에요. 손댔다고? 오빠가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왜 사망신고를 냈어? 왜 정신병원에 20년을 가뒀어? 영숙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진실을 원하세요? 당연하지. 좋아요. 그럼 말해드릴게요. 영숙은 깊은 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를 내가 사랑했어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김기석, 내 오빠였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쭉.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소리라고 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진실이에요. 나도 여자예요. 오빠였지만 기석 오빠는 내게 특별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뺏어갔죠. 영숙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빠는 내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모른 척 했겠죠.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형수님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기석이를 병원에 가둔 거야? 처음에는 정말 치료하려고 했어요. 오빠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술 마시고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어떤 말, 자기도 저를 사랑한다고, 형수님과 결혼한 게 실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숙의 말에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기석이는 나를 사랑했어. 그럴까요?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오빠는 술 취하면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사랑은 저였다고, 형수님은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도 그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아, 그럼 지금 기석이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병원에서 탈출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탈출했다고? 네, 불법적으로 병원을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는 안 했어요. 어차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영숙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숙아, 너는 정말.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갈게. 형수님, 영숙이 불렀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기석을 찾아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영숙의 집을 나온 정희는 한동안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기석이 정말 영숙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영숙의 일방적인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석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병원에서 탈출했다는 것도요. 정희는 다시 푸른솔 정신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석의 탈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정문으로 가지 말고 뒷문이나 직원 출입구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병원 주변을 돌아보니 후문 쪽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병원 직원들이 자주 이용할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니 과연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요즘 원장님이 예민하시더라. 그러게 감사 때문인가 봐. 몇 년 전 그 탈출 사건 때문에 아직도 신경 쓰시는 것 같아. 탈출 사건이라는 말에 정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마 기석의 탈출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몇 년 전 탈출 사건이라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들은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기자분이세요? 아니에요. 제 가족이 그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직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환자 이름이 뭐예요? 김기석이요. 그 말을 듣자 직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분. 알고 계세요? 그분 때문에 병원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나? 갑자기 병실에서 사라지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창문도 높은 곳에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병원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어요. 경찰 신고도 안 했고요. 원장님이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거든요. 직원의 말에 정희는 의아했어요. 왜 경찰 신고를 안 했을까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병원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가 아닐까요? 사실 그분은 다른 환자들과 달랐거든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정상적이었어요. 다른 환자들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내셨어요. 매일 편지만 쓰시고. 편지를요? 네, 정이라는 분한테 편지를 계속 쓰셨는데 한 번도 발송된 적이 없어요.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편지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마 보관실에 있을 거예요. 환자 개인 물품은 다 보관하거든요. 볼 수 있을까요? 영숙은 깊은 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를 내가 사랑했어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김기석, 내 오빠였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쭉.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소리라고 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진실이에요. 나도 여자예요. 오빠였지만 기석 오빠는 내게 특별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뺏어갔죠. 영숙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빠는 내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모른 척 했겠죠.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형수님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기석이를 병원에 가둔 거야? 처음에는 정말 치료하려고 했어요. 오빠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술 마시고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어떤 말, 자기도 저를 사랑한다고, 형수님과 결혼한 게 실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숙의 말에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기석이는 나를 사랑했어. 그럴까요?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오빠는 술 취하면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사랑은 저였다고, 형수님은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도 그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아, 그럼 지금 기석이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병원에서 탈출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탈출했다고? 네, 불법적으로 병원을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는 안 했어요. 어차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영숙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숙아, 너는 정말.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갈게. 형수님, 영숙이 불렀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기석을 찾아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영숙의 집을 나온 정희는 한동안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기석이 정말 영숙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영숙의 일방적인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석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병원에서 탈출했다는 것도요. 정희는 다시 푸른솔 정신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석의 탈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정문으로 가지 말고 뒷문이나 직원 출입구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병원 주변을 돌아보니 후문 쪽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병원 직원들이 자주 이용할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니 과연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요즘 원장님이 예민하시더라. 그러게 감사 때문인가 봐. 몇 년 전 그 탈출 사건 때문에 아직도 신경 쓰시는 것 같아. 탈출 사건이라는 말에 정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마 기석의 탈출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몇 년 전 탈출 사건이라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들은 갑자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기자분이세요? 아니에요. 제 가족이 그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직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환자 이름이 뭐예요? 김기석이요. 그 말을 듣자 직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분. 알고 계세요? 그분 때문에 병원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나? 갑자기 병실에서 사라지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창문도 높은 곳에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병원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어요. 경찰 신고도 안 했고요. 원장님이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거든요. 직원의 말에 정의는 의아했어요. 왜 경찰 신고를 안 했을까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병원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가 아닐까요? 사실 그분은 다른 환자들과 달랐거든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정상적이었어요. 다른 환자들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폭력적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내셨어요. 매일 편지만 쓰시고 편지를요? 네, 정이라는 분한테 편지를 계속 쓰셨는데 한 번도 발송된 적이 없어요. 정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편지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마 보관실에 있을 거예요. 환자 개인 물품은 다 보관하거든요. 볼 수 있을까요? 정희는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정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정희야, 이곳에 온 지 100일이 되었다. 매일 너를 생각하며 편지를 쓴다. 언젠가는 이 편지들을 내게 전해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편지는 기석의 일상과 정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절 뒤편 계곡에서 분홍 국화를 봤다. 내가 좋아하던 그 꽃 말이야. 꽃을 보니 더욱 내가 그리워진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른 편지를 펼쳐보니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널 원망한다면 거짓이겠지. 하지만 널 그리워하지 않았다면 더 큰 거짓이야. 시간이 흘러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영숙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스님이 다른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영숙이가 나에 대해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희 너뿐이었어. 정희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영숙의 말은 거짓이었군요. 기석은 자신만을 사랑했던 거예요. 스님, 기석이가 여기서 어떻게 지냈나요? 참 성실하게 지내셨어요. 전일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다른 신도분들과도 잘 어울리셨죠. 아픈 곳은 없었나요? 몸은 건강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어요. 정의 보살님을 못 만나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셨거든요. 스님의 말에 정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스님, 혹시 기석이가 왜 떠났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정의 보살님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리려고 했지만 의지가 확고하셨어요.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서울로 간다고 하셨어요. 정의 보살님을 찾으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스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기석 거사를 찾으시려고 오신 건가요? 네, 최근에 기석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정희는 스님에게 지난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석 거사가 얼마나 정의 보살님을 그리워하셨는데. 스님, 혹시 기석이가 다른 곳을 언급한 적은 없나요? 글쎄요, 가끔 곡성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의 보살님의 꽃집 이야기도 하시고요. 정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혹시 기석이 곡성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니까요. 스님, 이 편지들을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애초에 정의 보살님께 드리려고 쓴 편지들이니까요. 스님은 편지들을 정의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기석 거사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여기 있는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그런 고생을 하셨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스님, 기석이에 대해서 더 들려주세요. 정희는 기석이 절에서 지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어요.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셨고 경전도 열심히 읽으셨어요. 특히 관음경을 좋아하셨죠. 관음경을요? 네, 관음보살이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정의 보살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스님의 말에 정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의는 기석이 머물렀던 방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석 거사가 떠나실 때 방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남기셨죠. 스님이 작은 분홍국화 한 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들었지만 아직도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의 보살님을 생각하며 키우던 꽃이에요. 떠나실 때 이 꽃만은 남겨두고 가시더라고요. 정의는 그 꽃을 받아들며 울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해요. 기석 거사를 꼭 찾으시길 바라요. 그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스님의 축복을 받으며 정의는 절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석이 자신을 찾으러 서울로 갔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곡성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정의는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기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했어요. 20년 동안 수동적으로 살았던 자신에게,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기석을 찾아서 다시 만나겠다고요. 편지들과 분홍국화를 가슴에 안고 정의는 곡성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기석이 이미 곡성에 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0년의 기다림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의가 곡성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정희 씨 되시나요?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서울 중구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료급식소요? 정의는 의아했어요. 네, 며칠 전에 저희 급식소에서 한 어르신을 보호하게 됐는데요. 말씀을 못 하시고 이름도 기억 못 하시는 상태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정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름인가요? 정의라는 이름이에요. 계속 정의, 정의하고 부르세요. 혹시 아시는 분인지 확인해 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정의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석일까요?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초반 정도로 보여요. 키는 중간 정도고요. 언제부터 거기 계신가요? 일주일 전에 종로 쪽에서 발견됐어요. 길에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정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아,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무 기대는 안 하세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기석일까요?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기석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많이 변했을까요? 중구 무료급식소에 도착한 정희는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김정혜 씨시죠? 빨리 오셨네요. 네, 그분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휴게실에 계세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말을 못하시고 기억도 잘 안 나시는 상태예요. 복지사와 함께 휴게실로 향하는 동안 정희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석이었어요. 기석아. 정희가 부르자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분명히 기석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기석은 정희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힘겹게 정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는 달려가서 기석을 안았어요. 기석아, 나야. 정희야. 기석은 정희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물로 모든 걸 표현하고 있었어요. 정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기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게 찾아서 미안해. 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아시는 분이셨군요. 그동안 얼마나 찾으셨을까요? 네, 제 남편이에요.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정희는 기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석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정희가 물으니 복지사가 설명했어요. 몸은 허약하지만 큰 병은 없어요. 다만 기억에 문제가 있으시는 것 같아요. 정희 씨 이름만 기억하시고 다른 건 잘 모르시거든요. 기석은 정희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어요. 손으로 정희의 뺨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행복해하는 게 보였어요. 기석아,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정희의 말에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사와 상담을 마치고 정희는 기석과 함께 곡성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기석은 계속 정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끔 정희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기석을 보며 행복했어요. 기석아, 기억나? 정희가 물어도 기석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정희에 대한 사랑만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곡성에 도착해서 꽃집으로 향하는 길, 기석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여기 기억나? 정희가 물으니 기석이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익숙한 느낌은 드는 것 같았어요. 꽃집 앞에 도착하자 기석이 분홍국화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꽃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예뻐? 정희가 물으니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홍국화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간 기석은 모든 걸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기석의 사진을 보여주니 한참 들여다보더니 자신을 가리켰어요. 자신이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기석아,
배고프지? 정희가 밥을 차려주니 기석이 맛있게 먹었어요. 2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기석은 계속 정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정희는 기석을 위해 침대를 준비했어요. 여기서 자요. 기석은 순순히 누웠습니다. 정희가 이불을 덮어주니 기석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 다시 한번 정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기석아.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어요. 정희는 기석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기석이 잠들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잠든 기석의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기석이 쓴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에 글을 써내려갔어요. 기석아, 이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쓸 차례야.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써줄게.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석아, 오늘 너를 찾았어. 정말 오랜 시간이었지만 드디어 만났어.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내가 너를 지킬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희는 분홍국화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석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말이에요. 비록 기석이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정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분홍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 꽃은 그리움의 상징이 아니라 재회의 기쁨을 나타내는 꽃이 되었습니다. 정희와 기석의 긴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어요. 기석과 함께 생활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기석은 많은 걸 기억하지 못했고 정희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석은 여전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모든 걸 표현했어요. 정희가 웃으면 따라서 웃고 정희가 슬퍼하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꽃집으로 따라왔어요. 마치 20년 전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정희는 그런 기석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몸은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꽃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기석아, 이 꽃들에게 물 줄래? 정희가 부탁하면 기석은 기쁘게 물주전자를 들고 꽃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특히 분홍국화를 볼 때면 특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기억의 편린이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예뻐. 기석이 분홍국화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놀랐어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알려진 기석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정희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석 씨가 정말 살아계셨다고요? 김할머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귀신을 본 것 같아요. 오랜 사연이 있어요. 기석이가 살아 돌아왔어요. 정희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정희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모두들 조용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네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기석 씨,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인사를 건네면 기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친근함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꽃집 간판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기석앤드정의 꽃방으로 바꿔보자. 기석에게 말하니 기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기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기석의 그런 밝은 웃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좋아, 좋아. 기석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새 간판을 만드는 동안 정희는 간판업체 사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꽃집이라니 정말 좋네요. 요즘 이런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네, 저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정희는 기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석은 새 간판 도안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판이 달리던 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정말 좋네요. 이제 진짜 부부가 함께하는 꽃집이 됐네요. 박 아주머니가 말하니 정희는 부끄러워했어요. 기석도 옆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새 간판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기석의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우리 꽃집, 기석이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석은 점점 꽃집 일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이 오면 정희 옆에 조용히 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꽃을 정리하거나 포장을 도와주는 일은 잘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도 기석을 좋아했습니다. 기석 아저씨 손길이 닿으면 꽃들이 더 생생해 보여요. 여름이 되자 정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기석이 병원과 절에서 쓴 편지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기석아, 이 편지들을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 기석이 말했습니다. 편지들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백 통이 넘는 편지들을 연도별로, 내용별로 분류해야 했거든요. 기석도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자신이 쓴 편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썼어? 기석이 편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편지들을 읽으며 정희는 기석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을 써내려간 편지들이었습니다. 기석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을까?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희, 사랑해. 기석이 조용히 정희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정희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도 정희를 향한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기석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기석아. 가을이 되자 정희는 책 제목을 정했어요. 그 편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지었습니다. 기석의 편지가 정희에게 오지 못했던 슬픈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만날 수 있었다는 희망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어요. 기석도 제목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좋은 제목, 기석이 말했어요. 책 출간 준비를 하면서 정희는 출판사 편집자와 여러 번 만났어요. 이런 실화가 정말 있었다니 믿기 어려워요. 독자들이 정말 감동할 것 같아요.
편집자의 말에 정희는 뿌듯했습니다. 기석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니 기뻤거든요. 겨울이 오자 정희와 기석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기석은 조금씩 말을 늘려갔어요. 정희, 예뻐, 꽃, 좋아, 행복해. 간단한 단어들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기석의 말들이 정희에게는 선물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아침, 정희는 기석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작은 액자에 담긴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기석아, 이건 내가 너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야. 이제부터는 내가 매일 너에게 편지를 써줄게. 기석은 편지를 받아들고 소중하게 바라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석에게 20년 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나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내가 매일 당신에게 편지를 써드릴게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편지에 담아서요. 기석은 편지를 읽고 나서 정희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희야. 많이 사랑해. 더듬거리지만 진심이 담긴 기석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었어요. 새해가 되자 정희는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기석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 기석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꿈들을 편지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분홍국화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집 앞 분홍국화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어요. 정희와 기석이 함께 정성껏 키운 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꽃들은 그리움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가 되었어요.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을 증명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오지 않았다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희와 기석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정말 용기를 주는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군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희는 특별한 편지를 썼습니다. 기석아, 오지 못한 편지는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만났어. 2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 이제 내가 너에게 매일 편지를 쓸게. 이 꽃잎 속에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갈게. 편지를 분홍국화 사이에 꽂으며 정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기석도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기석의 웃음소리가 꽃집에 울려 퍼졌어요. 20년 만에 듣는 기석의 그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와 기석은 꽃집 앞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이 정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야,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정희도 기석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기석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분홍국화가 저녁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한 새로운 계절, 정희와 기석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꽃집에서는 오늘도 사랑의 편지들이 분홍국화 꽃잎 사이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